네, 안녕하십니까.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한 달 동안이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경제에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단어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유념할 것은 역성장이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것이죠. 2020년 2분기 기준으로 실질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3.2%로 역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은 1분기 이어서 2분기도 두 개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된 적은 많이 없는데요. 사실 금융위기 2008년도입니다. 그때가 마이너스 3.3%였습니다. 그러면 11년 만에 지금 다시 최저순으로 내려갔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성장률이 급감이 된 원인을 살펴보면 가장 직접적으로 코로나19 사태죠.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멈춰있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넘어서 국가적 거리두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여파로 우리나라 수출이 마이너스 16.1%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비해서. 특히 자동차라든가 휴대전화 이쪽이 우리 전방위적으로 고용이라든가 우리 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타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수출이 이렇게 감소한 것은요, 과거 역사를 보게 되면 1963년도 56년 전입니다. 그때가 마이너스 24%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가장 지금 낮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를 통해서 민간 소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고민이 깊습니다.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GDP 성장률 전망치를 말이죠. 사실 올 2월 달에 마이너스 0.2%로 전망했었거든요. 2020년도에 GDP 성장률을. 그런데 지난달에 다시 조정해서 마이너스 1.3%로 내렸습니다. 1.1%포인트 대폭 내린 거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 된 것은 역대 두 번 있다고 합니다. 하나가 1980년도에 5.11 쇼크 때, 그때 마이너스 1.6%였고요. 그리고 98년도에 외환위기 때 마이너스 5.1% 이렇게 두 번 있었는데 올해 마이너스 1.3%대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사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코로나19가 더 악화돼 가지고 우리나라 방역 체계가 3단계 가장 높은 거죠. 3단계로 한 달간 지속이 되면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8%포인트가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한 달 동안 3단계로 방역 단계가 강화된다고 치면 마이너스 1.3에서 마이너스 2.1로 또다시 추락한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가 좀 잡히고 백신이 개발돼서 안심하고 다시 글로벌 시대가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경제 지표로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요, 계속 제로 또는 마이너스에 가까이 가다가 지난달은 0.1%가 올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 사실 그 전달은 0.3%였었죠. 자, 우리나라는 저성장발 저물가가 왔고요. 저물가발 저금리가 이렇게 와 있는데, 물가라도 조금 이렇게 활성이 돼서, 물론 서민들한테 어려운 얘기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완만한 물가 상승률이 국가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심리는 많이 좀 완화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88%, 즉 전달 대비 4포인트 올라갔고요. BSI 지수가 66포인트, 여전히 낮은 수치이지만 그 전달보다는 무려 9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수출이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수입이 더 많이 감소했죠. 그 결과로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났습니다. 4개월 연속 나고 있는데요. 지난달은 41억 1,600달러가 흑자가 났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여전히 사상 최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4,165억 달러, 5억 달러, 2020년 7월 말 현재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많은 그런 외환보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외환위기 사태는 오기 어렵다라는 것이 좀 안심이 되고 있고요. 사실 기업경기 실사지수죠. 이 ESI 지수는 79.7포인트로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낮으면 안 좋은 거고 높으면 좋은 건데, 절대적인 수치는 안 좋지만 추세로 볼 때는 그 전달에 비해서는 6.9포인트가 상승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주가 지수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각각 3.41%와 4.04%가 올랐습니다. 월봉, 캔들 차트 월봉 기준입니다. 자, 다우존스 지수는 7.57% 올라갔고, 나스닥은 참 역사적이죠. 9.59% 올랐는데, 이렇게 나스닥이 상승하는 원인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언택트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는 거죠. 페이스북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 하는, 즉 사람 얼굴 보지 않고 매출을 발생시키는 이런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모여있는 나스닥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한동안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중국도요, 상해 종합지수가 2.59% 올랐고, 홍콩 항생이 2.37%가 올라서 전 세계적으로는 바닥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워낙 내렸던 주가지수가 지금 다시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금리를 보겠습니다.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0.829%, 8월 월 평균입니다. 여전히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은행권 최고금리가 0.7%로 0.5%포인트 내렸습니다. 그 전 달만 하더라도 1.2%였거든요. 상호저축은행은 2.5%로 그대로 있습니다만, 이렇게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다. 그러고 코픽스 금리는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겠죠. 잔액 기준이 1.41%, 신규 취급액 기준이 0.81%가 나와서 여전히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금리가 내리고 있는 건 좋은 현상인데, 신용대출 금리가 일부의 경우이지만 담보대출 금리가 내리고 있다, 내렸다, 이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그 얘기 뭐냐면, 지금 기준금리가 내리다 보니까 지금 우량한 신용을 갖고 있는 분들은 신용대출 받더라도 담보대출보다 더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다는 희귀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만, 코로나 사태가 더 악화되고 우리나라 수출이 더 어려워지게 되면 한국은행에서는 지금 현재 0.5%인 기준금리를 0.25%라든가 아니면은 제로까지도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이 없습니다.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자원이 많은 나라도 아닙니다. 따라서 기준금리를 만약에 제로화 시킨다고 하면 우리나라 원화의 매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달러나 외화가 좀 빠져나갈 겁니다. 우리는 외환 보유가 많기 때문에 바꿀 수 있겠죠, 일정 부분은. 그러면 환율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1달러에 1,100원, 1,200원 이런 부분들이 1,300원, 1,400원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수출 기업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 내리면 이래 가지고서 재난지원금을 굳이 안 줘도 서민들에게 큰 보탬이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가계부채가 1,600조가 넘는데, 대출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사실 1%포인트만 내려가더라도요, 16조를 매년 풀어주는 효과입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어려운 분들에게. 그러면 재난지원금은 소비를 진작하는 거거든요. 신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 내려가지고 한국은행에서 기준을 내려서 코피스 금리가 내려가지고 가계 금리가 내려간다고 치면 사실상 변동금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요새는요, 이분들이 대출 금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매년 16조 원 정도를 지원받는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러면 가계부채 갖고 있는 분들이 어려워서 연체를 하고 부도가 나서 은행이 어려워지는 어떤 금융시장 붕괴가 오는 이런 사태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초지만 지금 0.5%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물론 0.25라든가 제로까지도 내려가는 것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환율입니다. 환율은 8월달 평균 원달러입니다. 1186원 95전이 나왔습니다. 그 전달에 비해서 12원 20전이 떨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환율이 안정됐다는 것은 우리나라 어떤 그런 증시도 긍정적인 영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폭발적인 성장하려면은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동력 중에 하나가 외국인 투자 자금이거든요.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은 달러가 국내 외환시장에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환율이 내려갑니다. 즉 1200달러, 1200원이 1100원, 1000원이 내려갑니다. 즉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투자해서 주식에서 돈을 못 벌어도 환차익만 가지고도 돈 벌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환율이 안정되는 것은, 내려간다는 것은 증시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방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통화량은요, 전달과 똑같습니다. 9.9 퍼센트가 올랐습니다. M2 증가율입니다. 물론 총 통화 M2가 3천조 원이 넘었죠. 시중의 통화량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이 산업소비라든가 이렇게 생산적인 곳에 가기보다는 일부 지역의 아파트로 가기 때문에 좀 왜곡이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느 정도 국가가 어느 쪽이라도 좀 활성화돼서 그 온기가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즉 보일러에 물이 돌아가면서 전체 방이 따뜻해지듯이 이런 것도 살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투자 재탁금은요, 강세입니다. 얼마나 강세냐면은 8월달 평균이 51조 정도 나왔습니다. 자, 이 얘기 뭐냐면은 스탠바이 하고 있는 돈이 많다는 겁니다. 증시에서. 즉, 평균적으로 제가 과거에 보면은요, 10조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보통 뭐 5조, 6조 이렇게 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지금 증권시장에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 또 비교 중에 하나가 코스피 주식거래 대금입니다. 8월 평균이 15.96조, 즉 16조 원 정도 됩니다. 엄청난 그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주식형 펀드 잔액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8월달 평균이 73조 원쯤 되는데요. 한때는 100조가 훨씬 넘었죠. 자, 간접 투자입니다. 펀드는 여기서 돈을 빼가지고 직접 투자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원자재는요, 두바이유가 배럴당 43.99달러, 8월 평균입니다. 그래서 조금 올랐습니다. 국제금시세는요, 많이 올랐습니다. 온스당 1966달러, 8월 평균이 그 전달에 비해서는 119달러가 올랐습니다. 사실 이 안전자산 아니겠습니까? 금은 안전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성장률을, 그 어떤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포트폴리오의 축으로 금을 가져갈 당위성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금은 투기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만 일정 부분 보유자산 중에서 10% 정도는 금을 담아두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끝쪽입니다. 부동산을 다뤄보겠습니다. 주택 매매가격 지수와 전세가격 지수가 둘 다 대폭 상승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중에 풍부한 유동자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아마 아파트 또는 주택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정도 하면 전기 대비 0.78%, 전세가격 지수는 전기 대비 0.52%가 올라갔습니다. 사실 이렇게 거시 지표를 얘기할 때 0.1%는 큰 겁니다. 개별 아파트 하나가 뭐 1억이 올랐다라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0.78%라는 건 대단히 큰 그런 폭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수도권 지역에는요, 아파트 청약을 하려는 수요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기존 주택들이 따라갈 출격 매수와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사실 로또가 됐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보기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또처럼 된 청약을 우리 지인 중에 한 명이 당첨돼서 한 뭐 정말 5억을 벌었다 이렇게 하면은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나옵니다. 차라리 분양가 자체를 시중에 맡겨두면은 뭐 워낙 비싸면 밀려나지 않겠습니까? 미분양? 그러면 나 안 한다라는 것을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은 온 국민이 특히 수도권 쪽은 다 청약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뭐 복불복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추첨자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배 아픈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제 주변에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자산관리는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유능한 멘토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멘토분들을 통해서 자산관리에서 적어도 배 아픈 일을 당하지 않게끔, 뭐 아파트를 떠나서 금이든 달러든 아니면 주식이든 채권은 펀드든 보편적인 그런 측면에서 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 배당보험 같은 경우는 다 모두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배당보험도 어떤 포트폴리오의 축의 하나로 쓸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